33 정도 나오면은 모유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조영재 선수가 내추럴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요 별로 놀랄 게 없어요. 내추럴 보디빌딩이 건강하냐? 그러면 안 건강합니다. 안녕하세요. 알약빌더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도 재활빌더님을 모시고 가짜 내추럴 리뷰 2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약투 이후로 이렇게 내추럴 보디빌딩계가 뜨거웠던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리뷰했던 영상도 정말 핫했고 댓글장을 열 때마다 설레더라고요. 또 어떤 분이 반박을 해주실까. 저희 욕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았어요. 그분들을 옹호한다. 이번에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누군가를 내추럴이다 단정 짓지 않습니다. 팩트를 근거로 객관적으로 리뷰를 해보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남성 호르몬 검사를 하잖아요. 약을 썼는지 보기 위해서. 그런데 왜 이때 여성 호르몬도 같이 보통 검사를 할까요? 먼저 여성 호르몬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여성 호르몬은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데 종류가 3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에스트라디올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에스트라디올은 에스트론 다른 종류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활성도가 10배 또는 에스트리올에 비해서 80배 이상의 강력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적인 기능을 하는 에스트로겐이 에스트라디올이거든요. 그래서 검사표를 잘 보면은 에스트라디올이라고 쓰여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에스트라디올은 여성에게만 있는 건 아니고 남성에도 존재해요. 이게 남성에서 어떻게 나오냐? 어디 분비하는 기관이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방향족화를 거쳐서 에스트라디올이 됩니다. 아직 그럼 남성에서 그런 그 에스트라디올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밝혀지진 않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다만 그 균형이 중요한데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문제가 되는 걸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 자체를 일반적인 정상 남자에서 검사를 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런데 그럼 언제 하냐? 그러면은 TRT 들어보셨을 거예요. 테스토스테론 리플레이스먼트 테라피. 그러니까 TRT를 받는 남성의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성이 에스트로겐 관련 증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남성 호르몬이 일정 이상으로 많아지면 그 일부가 여성 호르몬으로 방향족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일부 논문에서도 저테스테론 혈증을 가진 남성이 TRT를 받았는데 정상 수치보다 높았던 경우가 20%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요약을 하자면 왜 여성 호르몬 검사를 하냐? 그러면은 외인성 호르몬제를 사용하는 케미컬 유저는 그러한 여성 호르몬 수치의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고자 검사를 넣자고 하셨던 것 같아요. 외인성으로 테스토스테론이 들어가면 이게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에스트로겐도 여기까지 안 올라가겠지만 같이 이렇게 상승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보통 비율이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대충 남성 호르몬 대 여성 호르몬, 남성에서 이 비율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근데 너무 많은 외인성 호르몬이 들어오게 되면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추가된 테스토스테론의 일부가 여성 호르몬으로 바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모 선수가 이제 0점대 남성 호르몬과 함께 여성 호르몬도 낮게 나와가지고 아로마테이즈 이니비터를 사용했다는 의심을 받았잖아요. 네, 맞아요. 선생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먼저 그 아로마테이즈 이니비터가 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남성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으로 바뀌는 그 방향족화를 막는 약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의학에서도 사용하는 약이거든요. 언제 사용하냐? 그러면 여성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에스트로겐 의존적 유방암에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남성에서는 그 의학적인 이유로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일부 경우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매우 드물고 대부분 비의학적인 이유로 사용하게 되는데 거의 다 그거죠. 외부 남성 호르몬제를 사용함에 따라서 체내 에스트로겐이 상승하는 걸 막기 위해 사용합니다. TRT든 또는 케미컬 유저든요. 쉽게 이해를 하면은 진호가 온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약물을 쓰게 되면 그 여성 유방증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 쓴다. 이게 좀 더 직관적인 이유가 될 것 같아요. 여성 호르몬이 낮으면 그 아로마테이즈 이니비터를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체지방이 낮아지면 여성 호르몬 수치가 남성에서도 낮아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방 조직의 방향족화 효소가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체지방이 너무 많으면은 오히려 근육이 잘 안 붙는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체지방이 너무 많으면 우리 몸의 남성 호르몬의 일부가 여성 호르몬 잘 바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극도로 체지방이 낮아지게 되면은 그 방향족화 효소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여성으로 잘 바뀌지도 않을 뿐더러
이전에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낮아진 체지방, 즉 극시제대는 남성 호르몬도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남성에서는 여성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을 통해서 바뀌는 건데 남성 호르몬이 줄어드니까 바뀔 수 있는 여성 호르몬도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원재료가 줄어드는 개념이니까요.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시즌 중에서는 내추럴 보디빌더도 여성 호르몬이 떨어질 수 있다. 시즌 중 내추럴 보디빌더에게 낮은 여성 호르몬 수치가 보였다고 해서 무조건 아로마테이즈 이니비터를 사용했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호르몬 수치만 가지고 시즌 중 내추럴 보디빌더랑 케미컬 유저를 완벽하게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완벽하게 이상하게 나온 수치가 있다면 그거는 약물을 사용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겹치는 구간, 회색 구간에서는 구분을 못하는 거거든요. 맞죠. 사실 그 부분에서 판단력이 좀 흐려지고 선동되기가 더 쉬워요. 케미컬 사용자 입장에서 리뷰해 주시는 분도 있으니까 이제 의학적으로 리뷰하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모 선수가 이제 프로락틴 수치가 33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여성형 유방인에 뭐 좀 있으면 뭐 모유가 나오겠다. 비난이 굉장히 원색적으로 많더라고요. 이제 프로락틴이 혹시 어떤 호르몬인가요? 프로락틴은 그 LH랑 FSH와 같이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그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흔히 말하는 모유 분비를 촉진시키는 호르몬이거든요. 그것 말고도 다양한 생리적 기능을 합니다. 또 스트레스에 반응을 하기도 하고 면역 기능하고도 관련돼 있어요. 그리고 이 프로락틴 자체가 결국엔 LH, FSH를 분비를 조절하기도 한다 했잖아요. 네. 모유 수유를 오래 하게 되면은 자연 피임이 돼요. 왜냐하면 프로락틴 그러면 분비가 크게 증가하니까 우리 몸에 있는 그 LH, FSH 분비가 쭉 떨어지게 되면서 여성의 경우에는 배란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 제가 짚고 가고 싶은 게 있다면 남성에서 고프로락틴 혈증의 증상은 그 모유 분비는 별로 없어요. 아니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남성은 유선이 없잖아요. 남성에서 고프로락틴 혈증의 주된 증상은 성기능 저하예요. 왜냐하면 고프로락틴 혈증은 남성 호르몬 분비를 떨어뜨리니까. 33 정도 나오면은 모유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는 사실 의학적으로 맞는 표현은 아니죠. 근데 물론 케미컬 유저의 경우에는 여성화 진호가 있게 되니까 그러면은 프로락틴이 뜨면 뭐 높은 프로락틴 수치가 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랑 연관이 되나요? 단백동화 호르몬제가 실제로 여러 기전을 통해 프로락틴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먼저 약물 자체가 도파민 분비를 억제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것 때문에 프로락틴이 뜨는 거고 또 하나는 HBG86를 교란시켜가지고 프로락틴 분비를 자극시키기도 하고요. 특히 그 에난데이트와 같은 남성 호르몬제 같은 경우는요, 이게 결국에는 외인성 남성 호르몬이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방향적화가 돼서 에스트로겐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 에스트로겐이 프로락틴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전을 통해서 프로락틴이 오를 수가 있죠. 그렇다면 프로락틴 수치 33을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바라보나요? 남성의 경우에서도 33이라는 수치는 고프로락틴 혈증에 해당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근데 이 수치가 무조건 병리적이고 비정상적인 수치냐 이건 되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도 수치까지는 약물이나 다른 병리적 원인이 없어도 생리적인 이유, 뭐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거나 아니면 고강도 운동만으로도 오를 수 있어요. 따라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저 33이라는 수치만 가지고 바로 막 정밀 검사를 하지는 않고요. 팔로업 검사를 통해서 떨어지는지를 먼저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상에서는 그 선수는 바로 추가 검사를 위해 큰 병원 지도를 권유를 받아요. 근데 지금 제 생각에는 그 이유는 최 선수를 보게 되면은 오랜 기간 동안 2점대, 3점대 낮은 정상치의 남성 호르몬을 보이거든요. 3번 정도 검사를 했는데 거의 다 그렇게 나와요. 기간이 뭐 2-3달이 넘었던 것 같은데. 특히 그리고 고프로락틴 혈증이 마지막에 발견된 거죠. 그러면은 담당 의사분은 오랫동안 고프로락틴 혈증이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고프로락틴 혈증은 남성에서는 저남성 호르몬증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20대인 걸 고려를 했을 때요. 그리고 거기에 담당 의사의 개인적인 경험도 작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비슷한 수치에서 뇌하수체 종양을 발견된 케이스가 있거든요. 주변 지인한테 물어보면 나는 50 정도 수치까지는 그냥 봐 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은 50인 수치였는데 한번 대학병원에 보냈더니 뇌하수체 종양이 발견돼요. 그런 경험을 하면은 그 정도만 돼도 그냥 보내는 거죠. 근데 마치 영상에서 보면은 큰 병원으로 바로 가라는 것처럼 나오니까 33이라는 수치가 굉장히 드물고 있어서는 안 되는 수치처럼 보여졌을 것 같아요. 최근 영상이죠. 조영재 선수가 시합이 끝나고 나서 3주 후에 성호르몬 수치가 대부분 정상화가 됐어요. 또 불시 도핑을 진행도 했고, 이거를 이제 의학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조영재 선수가 내추럴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요, 별로 놀랄 게 없어요. 내추럴 보디빌더의 이제 대회 이후에 리커버리에 관련된 글을 제가 이제 알려크루 카페에 올렸었는데요.
대회 종료 후에 정상적인 식단으로 돌아가서 충분하게 칼로리를 먹게 되면요. 통상적으로 4에서 6주 후에 호르몬들이 거의 대부분 회복된다고 되어 있어요. 저의 경우에도 3주차쯤부터는 몸이 정상화되는 걸 느껴요. 남성 호르몬에 관련된 증상들, 뭐 성욕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특히 이제 대사와 관련된, 원래는 운동할 때 심박수가 거의 안 오르거든요. 극시즌 기간에는. 근데 3주차쯤 되면 운동하는 맛이 나요. 진짜로. 저도. 조용재 선수의 5번째 피 검사가 대회 3주 후였거든요. 그러면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조영재 선수는 대회 몸을 보면 아주 극한으로 다이어트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극시즌이 아니라는 주장들이 또 있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이전에 말씀드렸던 REDS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REDS라고 하는 스포츠에서 상대적 에너지 결핍은요, 체지방률만 보는 게 아니에요. 에너지 어베일러빌리티가 가장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의 자체에 체지방률이 없어요. REDS에. 에너지 어베일러빌리티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것 자체가 섭취한 에너지에 운동한 소모한 칼로리를 뺀 것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제지방량, 나눈 것이거든요. 실제로 영상을 보게 되면 조용재 선수가 내가 왜 이런 증상이 생겼냐, 남성으로 떨어지는 수치에 대해서 칼로리 결핍이 꽤 컸을 것 같다고 표현을 해요. 유사한 의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통상적으로 그 에너지 어벨러빌티가 20에서 25kcal per kg per 하루 이하로 떨어지면은 이 리스크가 굉장히 올라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특히 그리고 그 수치가 더 떨어질수록 이 REDS 위험이 더 커집니다. 적게 먹어도 문제가 되는데 너무 운동을 많이 해도 그럴 수 있어요. 특히 극시즌 같은 경우는 막바지 유선사를 엄청 많이 타게 되거든요. 그럼 내가 꽤 먹었다고 생각을 해도 운동량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급격한 다이어트가 REDS에 더 위험하기도 하죠. 체지방률만 가지고 저게 가능하냐 안 하냐는 논쟁은 사실은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코칭을 해보면서 느낀 게 높은 체지방률에서도 먹는 칼로리 자체가 뭐 천 중반, 천 초반 이렇게 먹어버리면 바로 증상이 오더라고요. 조영재님이 남성 호르몬뿐만 아니라 정자 검사 결과도 굉장히 좋게 나왔더라고요. 연관성이 있을까요? 정자 검사 결과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정상이 나왔으니까 내추럴이다. 이것도 동의를 하지 않아요. 또 안 좋게 나왔다. 그러니까 약물 사용이다. 이것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REDS에 의한 저 남성 호르몬 혈증에서도 낮은 정자 운동성, 낮은 정자 수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극시즌을 거치는 저 남성 호르몬 혈증은 이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외인성 호르몬에 의한 저 남성 호르몬 혈증과 동일하게 2차성, 즉 시상하부성이거든요. 그러면 LH랑 FSH 분비 기능이 떨어져요. 근데 FSH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자 형성과 운동성과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다 떨어지니까 아하. 당연히 정자 운동성이 떨어질 수가 있죠. 심지어 그 exercise related hypogonadal male condition이라고, 이 개념은 뭐 보디빌더나 칼로리 섭취랑 관계없이 마라톤을 하는 지구력 운동하는 선수에서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운동을 되게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서도 저 남성 호르몬 혈증의 증상이 나타나니까 극시즌 내추럴 보디빌더도 사이클 마라톤 선수와 같이 정자 운동성과 정자 수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자 검사는 시즌 중 내추럴 보디빌더와 케미컬 유저가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극단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아예 뭐 정작 하나도 안 나왔어요. 하는 게. 이러면은 외인성 호르몬을 썼겠죠. 내추럴 보디빌딩이 오히려 케미컬보다 더 건강에 안 좋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검사자들이 이제 호르몬 수치가 거의 뭐 엉망으로 나왔었잖아요. 내추럴 보디빌딩이 건강하냐? 그러면 안 건강합니다. 안 건강해요. 진짜 안 건강해요. 근데 얼핏 생각하면 한 단지 잘 챙겨 먹죠. 운동 열심히 하죠. 그럼 완전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약물만 안 쓰면. 그런데 문제는 식단이 엄청 극단적이고요. 운동도 되게 극단적이에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보디빌딩은 항상성에 대한 도전을 하는 운동이라고. 어떻게든 항상성을 깨트리는 스포츠거든요. 근육을 계속 키우는 것 자체가 우리 몸이 원하진 않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깨야 돼요. 그리고 운동 자체도 계속 적응을 못하게 하는 거고. 체지방도 어느 이상은 유지돼야 되는데 그걸 계속 낮춰야 되니까 그 적응을 깨기 위해 노력을 하잖아요. 항상성을 깨기 위해서. 보디빌딩의 이 건강 문제는 크게 약물, 극단적 식사, 고강도 운동, 이 세 가지가 핵심 축이에요. 이 세 가지가 서로의 강한 시너지를 줍니다. 거기에다가 또 하나를 생각을 해보면 보디빌딩은 반복적으로 체지방을 찌었다 뺐다 하는 요요 현상을 시즌 때마다 겪어요. 요요가 몸에 안 좋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약물을 쓰지 않더라도 나머지 요인 때문에 건강에 안 좋죠. 그런데 케미컬 유제가 내추럴보다 위험한 건 맞아.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특히 심혈관계 문제가 치명적이거든요. 거의 급사 문제가 그쵸. 많아요. 보디빌더의 경우에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가
심혈관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거기에다가 극단적 식사, 고강도 운동이 더해지면은 한 방에 트리거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제가 이 보디빌더의 건강 이슈에 대한 문제를 알약빌더님이랑 함께 쓰고 있는 논문이 있어요. 이게 만약 출판되고 하면은 한번 읽어보라고 자세히 소개할게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하려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0점대, 2점대 나왔잖아요. 이제 그런 호르몬으로는 저렇게 좋은 몸, 근육 절대 못 만든다. 이 정도 보디빌더 수준으로 만들려면 한 7점, 8점 그 이상은 돼야 된다는 주장이 있어요. 평생 0점대 남성 호르몬을 못 만들겠죠. 그쵸. 그죠? 근데 이제는 그런 0점대는 일시적이니까 보통 이제 내추럴 보디빌더라고 한다면 그 정상 레벨 내에서 3위인데 4인데 이것만으로 좋은 몸을 만들 수 있냐? 이거는 사실 저는 좀 생각해봐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성 호르몬의 절대적 수치와 근비대 상관계가 있냐? 먼저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호르몬 수치에 너무 강박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호르몬이 뭔지 정의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요. 호르몬은 혈액 속에 떠다니면서 특정 기관의 수용체에 붙어가지고 반응하는 물질들인데 대사 과정을 조절하는 거예요.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게 목표예요. 어떤 몸의 변화가 있으면은 호르몬이 증가하거나 내려나는 거겠죠. 원래 호르몬 수치는 우리 몸에서 변동이 심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생리적 범위 내에서 변동이 크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상 레벨에 있다면. 남성 호르몬이 근비대에 중요하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게 맞아요. 하지만 적어도 생리적인 레벨 내에서는 그 정도가 강하진 않고요. 피지올로직 레벨, 그러니까 초과 생리적 수치일 때부터 근비대 효과가 훨씬 강해진대요. 정상 수치가 넘어서는 레벨에서 근비대 효과가 훨씬 더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3이나 5나 7이나 뭐 7일 때가 더 도움이 되겠지만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다른 비뇨기과 선생님 생각이기도 한데 남성 호르몬 검사를 했어요.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 맞자?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만약에 내 남성 호르몬 진짜 뭐 2, 3이 나왔는데 증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굳이 맞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안드로겐 소용체 민감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같은 남성 호르몬 수치여도 이 민감성에 따라서 효과가 차이가 난다는 말이거든요. 결국에 이것 때문에 사람과 남성 호르몬 수치 차이가 저는 비교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생리적 레벨 내에서는요. 물론 남성 호르몬 절대 수치랑 신체 조성에 대한 통계 논문이 있습니다. 보통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으면 상대적으로 좀 더 근육질이고 체지방이 좀 낮대요. 근데 이게 상관관계지 꼭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저는 어떻게 비유를 하고 싶자면 서울대 입학자들의 평균 IQ가 일반인보다 높겠죠. 그런데 누구는 100이어도 서울대를 가고 누구는 150이어도 서울대를 못 가요. 이게 저는 딱 전형적으로 남성 호르몬과 근비대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약물 사용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약물 용량의 몸을 만드는데 절대적인 게 아니래요. 그런 말을 하시거든요. 본인들이 써봤으니까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더 용량이 더 많은 상태인데 고작 3에서 9 사이 차이가 근비대에 얼마나 큰 차이를 줄지를 생각해봐요. 아주 재밌는 주제들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에피소드 쌓이면 또 한번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